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인드맵 강의를 맡게 된 득피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메시지가 하나 와서 설명은 아까 좀 다 드려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그 IT 경영입니다. IT 경영은 제가 나눈 거는 이제 한 6, 7가지로 나눴고요. 처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IT SM 그리고 경영 환경 분석, 그다음 전략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 수립 중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스타트업 경영, 그다음 IT 융합, 자원 복구, 마이닝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토픽들은 사실 제가 거의 다 가져간다고 해서 만든 토픽들이고요. 모든 거를 사실을 다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가져갈 만한 것들을 가져가고, 이제 챙겨야 될 것 챙겨가고, 뭐 모든 기숙사 공부하면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개만이라도 잠시만요. 네. 개념만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적어놓은 것도 있고,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막 엄청 길어져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좀 약해서 많이 적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하면 ITSM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ITSM은 이제 SLA 수준에 맞게 해서 인력, 조직, 기술, 프로세스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는 SLM, 서비스 레벨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인시던트, 프로블럼 관리, 변경 관리, 자산 관리, 배포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들어보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SLM, 서비스 레벨 관리고요. SLM은 SLA를 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SLM은 SLA를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이고, SLA는 그의 근간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M은 관리 체계이고 A는 협약 문서고요. 그래서 협약 문서를 이제 정의부터 명확하게 구분해서 적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여 이를 문서화한 계약서가 SLA가 되고요.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체계가 SLM입니다. SLA의 이제 구성 요소로는 기속함의 오매복, 이거 아마 기필반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외우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계약서, SOW, 카탈로그, 레저, 오브젝트, 매트릭, 서비스 장애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는 서비스 가동률, 그리고 이제 같은 장애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소프트웨어는 이제 SR 적기 처리율 등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SLA를 작성하는 절차로서는 SOW를 정의를 하고, 어떻게 측정할지, 어떤 것을 측정할지,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그 다음에 달성하였을 때 혹은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페널티와 보상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매트릭과 SOW, 이제 메저하고 매트릭이 문제인데, 매트릭은 어떤 것을 측정할지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서비스 가동률 혹은 SR 적기 처리율 같은 이런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저는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 시간, 1 장애 시간의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서 100%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 이게 메저예요. 왜냐면 SR 처리율도 뭐 100개가 들어왔는데 100개를 뭐 일주일 안에 다 처리한 거를 가지고 측정하겠다. 이런 게 이제 메저고요. 그럼 그 다음에 SLO, 오브젝트는 그런 특정한 지표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서비스 가동률을 뭐 99.999가 우리는 목표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브젝트이고, 그 다음 보상 체계는 99.999를 지켰을 때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혹은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페널티를 줄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 페널티 인센티브 SAP 애뉴얼 에셋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 예전에 128회인가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개념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OLA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간에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쓰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엔진, 카탈로그, 이제 서비스 개선 플랜, 그다음 리포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레벨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인시던트하고 이제 프로블럼 관리예요. 이거는 실제 필드에서 엄청 많이 쓰시는 거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많이 안 나왔지만 이거를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인시던트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레포트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장애가 발생했으니 뭐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수를 받고 빨리 그 근본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프로블럼 관리는 인시던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작업입니다. 그다음 변경 관리, 자산 관리, 배포 관리는 뭐 그냥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산 관리, IT 자산 관리 이런 거 의외로 저기 보안에서 많이 중요로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토픽으로는 많이 다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ITSM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참조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제 ITIL, ISO 2만인데요. ITIL은 실제 표준은 아니지만 이제 많이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4.0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 필드에서는 3.0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언제든 나올 수는 있는데 근래 실제 빈도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ITIL 4.0에 대해서 이제 그 조정파가 요거 4개 4차원 모델하고 SVS, SVC 요거까지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 SVS, SVC 그 구성도까지 다 그려서 가지고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3.0도 아직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 비교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썼었습니다. ISO 2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토픽인데 갑자기 제가 합격한 차에 나와가지고 저도 당황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슷합니다. ITSM을 만드는 필요한 표준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국제 표준이고요. 이제 서비스 관리 규칙, 가이드 권고 사항, 범용 가능성 이렇게 3개 파트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좋아하지 않았던 토픽이라서 그런지 다시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만약 그래도 나오게 되면 요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셔야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비디오가 저것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요 서비스 가용 측정인데 MTTR, MTBF, MTTF 요거 그냥 키워드로 가져가세요.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 그리고 이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리페어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단독으로는 출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키워드로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SOW예요. SOW는 SLA를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해서 이제 범위를 규정한 명세서입니다. 이제 IT 서비스를 위탁을 하거나 혹은 IT 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지 이거를 문서화한 거고요. 이게 없으면 악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범위를 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여기서 보시면 프로세스 업무 범위, 책임 범위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가 니네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지 이런 거를 작성한 문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완전성 있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쭉 보시면서 넘어가세요. 뭐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많이 뭐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IT 아웃소싱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요거는 이제 정보 시스템 관리나 개발을 외부 자원에게 위탁하는 서비스고요. 어,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조직 구성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고요. 그다음 유형은 토자 셀코라 그래서 이제 토탈 소싱, 자회사, 셀렉티브 소싱, 코소싱. 이거는 회사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회사가 어떤 IT 아웃소싱을 위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경영 기법이다 보니 기술적인 요소 이런 거를 많이 적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는 사실 이 위에 거하고 조금 맞지는 않는데 그냥 잘 해 나가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다가 넣고요. 다른 데 이렇게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밀고 있는 토픽이었는데 지난 회차에 나와가지고 2회 연속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IT 자원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라고 이제 만든 협의체인 거고요. 그래서 3요소로는 리더십, 조직 구조, 프로세스, 도메인은 정가위 자성이라 그래서 전략적, 연계, 위험, 자원, 성과, 가치 전달 이렇게 있고요. 저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그 여기 이렇게 해서 구성도를 그려서 했었고 요 각각의 도메인에 어떤 것이 속하는지까지는 다 챙겼었습니다. 아, 이거 초반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마인드맵이 곧 답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단점이 구성도는 없어요. 이 구성도까지 가져가시려면 그 토픽 리스트가 있는 엑셀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서 하는 형식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맞아서 저는 이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그 원본 파일도 드린 이유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정리하면서도 결국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울 거 지우고 필요한 토픽 더 넣고 아니면은 스타일 좀 바꾸면서 그것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드린 거고 만약 나는 그림이 너무 어렵고 그림이 꼭 필요해라고 하면 마인드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마인드맵을 하면서 다른 자료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거를 보고 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엑셀이 뭔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네, 그거고요. 그리고 이 표준은 ISO 38500. 요거는 아마 모든 멘토님들이 계속 나올 거다 하는 건데 요거는 그 EDM 모델 아시죠? 요거는 나오면은 무조건 쓰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내가 엄청 잘 써서 뭐 7점 받겠다, 8점 받겠다 그런 거 힘들거든요. 그냥 딱 정해진 답이라서 그거는 그냥 문제 배치할 때 한 중간 정도에 적거나 아니면 마지막쯤에 해서 그냥 빨리 쓰고 나와서 그냥 6점 받고 끝내는 그런 토픽. 대신에 이런 게 나왔을 때 못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요 원칙까지 해서 딱 그리고 그림 그 해서 EDM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랑 이거 쭉 그리고 그다음 원칙 딱 적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코빗 이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안 넣었고요. 지금 현재는 코빗 5.0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나오면 5.0을 한번 물어볼까라고 잠시만요. 음? 압축 파일에 3개밖에 없었나요? 아니 다 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경영환경 분석이고요. 이제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외부 상황은 어떤지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BSC. BSC는 사실 IT에 특화된 경영 환경 분석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재고 내학이라 그래서 이제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학습 교육 관점 이렇게 관리가 되고요. 그거는 저는 가져갈 때 요 사례를 조금 만들어서 가져갔었어요. 이제 고객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고객 응대 프로세스가 개선이 될 거고 이제 그러면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된다. 그렇게 해서 경영을 관리하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BSC를 IT에 조금 특화돼서 만든 게 IT BSC입니다. 그래서 BSC 개념에다가 IT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성과 관리 기법이 되고요. 관점은 기사 운미, 평가는 투표 미호. 이래서 기업 공헌도, 사용자 운영 프로세스, 미래지향적 관점. 그리고 평가는 투자, 품질, 이용 효과. 요거는 아마 나중에 보다 보면은 그 IT 투자 분석 기법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경영 분석 기법입니다. 내부 경영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할 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내부의 강약점을 분석해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분석 및 경영 전략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경넷이라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경영 환경, 내부 역량, 시사점 도출 이렇게 하고 그다음 평 분석 기법으로서는 밸류체인, 7S, VRIO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른데 내부 경영 분석 기법을 물어봤으면 저는 이 분석 절차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부 경영 분석이라고만 물어본다면 이 분석 기법을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질적인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얘의 종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얘가 SUV라고 얘기를 한다면 SUV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SUV는 뭐 차체가 높고 세단보다 차체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SUV에는 산타페가 있고요. 투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거를 적으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적은 사람과 이걸 적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점수를 더 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형이거든요. 유형은 가장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 것 같아요. 쓸 게 없을 때. 근데 뭐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형을 적어야죠. 추후에 이제 뒤에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분석 절차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분석 기법에는 밸류체인, 7S, 가능 역량, 자원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요 밸류체인도 제가 봤을 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계속 가지고 갔던 거고 요거는 주활동과 지원활동 나눠서 가는 거고 요렇게 그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윤이 들어가고 여기가 아마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내부 물류, 제품, 외부, 마케팅, 서비스가 들어가고 여기가 기업 하부 구조, 인적 관리, 기술 관리, 조달 관리 이렇게 해서 요 개념도까지 그려서 내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것도 38500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제가 3단락에다가 뭐 대단한 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쓰고 끝내시면 됩니다. 밑에 여기 7S도 마찬가지고요. 가능 용량 자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S는 이제 요 하드 소프트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요 구성도 있잖아요. 요걸로 해서 그려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브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제 가능 용량 자원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조직에서 이제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거에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특징은 앞 단계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중지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보고 괜찮은 것 같아. 희소성.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게 희소성이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고, 그다음 모방 불가한가? 우리가 이걸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야? 괜찮은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거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만족이 됐을 때 실행한다는 것이고, 가다가 봤더니 시장에 너무 포화돼 있어. 이건 레드오션이야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른 거와는 다르게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앞 단계가 만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중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 경영 평가를 했으니 이제 외부 경영 환경을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 근데 이제 가보자라고 했는데 밖에 봤더니 이 시장이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혹은 이제 매기가 있어서 이건 가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기업이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전략 수립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돕는 기법이고요. 분석 절차로는 저는 거산경신시라고 그냥 외웠었어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확인하고 산업 구조, 그다음에 경쟁자,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위협인지 기회인지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그다음 파이브포스, 패스트, 스팁, 패스텔, 스왑, AHP가 있습니다. 요 밑에 부분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따로 빼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고요. 파이브포스는 잠재기 공구라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자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냈을 때 이거 말고 비슷한 뭐가 있을까? 혹은 기존에 지금 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거를 서플라이어, 그다음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패스트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분야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스팁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패스텔은 패스트하고 스팁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에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리걸, 법적 요소를 합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133회 때 나왔던 부분이라서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관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부분을 패스트 같은, 나머지 건 좀 많고요. 패스트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다가 3단락에 써주시면 좋을 때가 있어요. 뭐를 했는데 3단락 혹은 4단락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혹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패스트 관점에서 3단락 4단락을 써주시면 좋을 때가 있어요. 토픽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다 기술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소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패스트 관점에서 분석을 한다 이러면 일단은 제목부터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 4개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 분석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스트렝스, 위크니스, 그다음에 오퍼튜니티, 스레트라고 해서 얘는 사실 딱 어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내부 환경인지 외부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2개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부 환경 분석에 넣긴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그래서 내부 환경하고 외부 환경 분석이 끝난 뒤에 수학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수학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하면 그 다음에 AHP는 한 번 나왔던 기법이에요. 실제 이게 필드에서는 좀 쓴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식을 못하고 있겠지만 녹아져 있는 거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기출이 됐던 거라서 넣어봤고요. 이거는 이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계층화하고 상대 비교해서 결과값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층화를 하고 상대 비교, 그다음 부분 우선순위, 일관성 검사,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비교예요. 상대 비교는 이제 1대1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넘어가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계속 재수행을 해서 두 개 간의 비교를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고요. 이거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은 조금 큰 개념이고, 쉽게 얘기를 드리면 디자인 싱킹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체계화한 방법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 정의를 하고 문제 공간 탐색하고 이제 해결책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좀 이렇게 따로 간다라고 해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고요. 그거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디자인 싱킹입니다. 요 프로세스도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제 전공 계실이라 그래서 문제 정의하고 공간 탐색, 해결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그, 어 잠깐 요거를 잘못 붙여놨나? 이게 사실은 이 디자인 싱킹에 있는 건데 제가 잘못 붙여놨네요. 이거는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공간적 관찰을 통해서 문제 재해석하고 프로토타이핑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거요.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건데 공정 아프 때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공감을 하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를 정하고 그다음 아이디어를 구성을 한 뒤에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구현을 한 뒤에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 실제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피그마라고 공감 아이디어 페르소나 전이맵을 만들어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여정 지도라 그래서 인터뷰 분석, 도식화, 페인 포인트 도출 요게 있습니다. 결국은 요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다음 공감 지도를 조금 공감 지도는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지도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한 분이 아직 못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페르소나는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집단 안에서 다양한 사용자의 유형을 대표하는 가상 인물. 이제 서울대 뭐 서울에 사는 뭐 3, 40대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 그룹에서 한 80%를 커버할 수 있는 3명에서 5명의 가상 인물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를 하고 이를 실체화한 다음에 요구사항을 반영한 뒤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재구성하는 거고요. 백캐스팅은 요거는 조금 개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하는 미래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을 결정하는 전략 수립 기법입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지 분석하고 통과하고 상상하고 혁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술 가치 평가입니다. 기술이 있는데 이게 얼마 만에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진행하는 거고요. 기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인 가치 평가 원칙과 방법으로 매입하여 평가하는 기법이고요. 요거는 요 두 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기사권시라고 해서 기술성, 사업성, 관리성, 시장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 방법에는 수원시라 그래서 수익 접근법, 원가 접근법, 시장 접근법이 있습니다. 요 기사권시는 외우셔야 되고 수익, 시장, 원가 요 부분은 요 세부적인 것도 조금 외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법을 쓸 때 요 세 개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그룹핑을 해서 증분수입법이라든지 실물 옵션법, 로열티 공제법, 경매 요 이렇게 세 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른 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시 이제 경영 환경을 분석을 다 했으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 수립으로 간 거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EA입니다. EA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IT와 비즈니스 관계를 총괄하여 설명하는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요 청사진이라는 게 개념에 꼭 들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IT 전략하고 기업 전략,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기업의 전략을 이제 비즈니스 전략과 IT 전략을 가지고 이제 청사진을 그리는 거고요. 이제 아키텍처로서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테크니컬 시큐리티, 그다음에 레퍼런스 모델과 스탠다드 프로파일을 가지고 EA를 만들게 됩니다. EA를 가지고 이제 청사진을 그렸으면 구체화를 해야 되잖아요. 구체화를 하는 단계는 이제 ISP와 ISMP가 있습니다. 네, ISP와 ISMP는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가 이제 토픽으로 볼 때는 이 공통 수립 가이드를 많이 배워요. 요거는 일반적인 방법론인 ISP와 ISMP를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공통 가이드일 뿐이지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ISP하고 ISMP 들어가기 전에 공통 수립 가이드에서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요게 가장 커요. 뭔가 ISP하고 ISMP 해서 정보 시스템을 잘 만들어봐라고 했는데 실상 뭐 공공에 계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 이렇게 해서 좀 잘 해봐라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부실화되고 대가 산정이 부정적이고 잘 안 되니 이거 보고 제대로 따라해라고 만든 거고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받고 그다음 기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잘 못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거를 잘 써라라고 해서 이런 걸로 만든 거고요. 대상 사업은 중앙관서에서 하는 모든 ISP와 ISMP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외 가능한 거는
이렇게 있으니 요거는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 항목은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성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본 원칙 우선 검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사업 타당성은 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다 같죠. 이제 진짜 필요하냐, 올해 빨리 해야 되냐, 다른 거랑 겹치지는 않냐. 그다음 실현 가능성, 사업 추진 여건, 기술 적정성. 니네 진짜 할 수 있어? 그리고 기술 적성성. 지금 니네가 하려고 하는 이 기술이 타당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다 하고 있는데 옛날 기술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거 보고 그다음 대가 산정 가이드와 하드웨어 규모 산정을 통해서 이게 적절한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 디지털 플랫폼을 정부를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라라고 들어온 거고, 원래는 예전에 6판인가 7판까지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거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판이 되면서 더 늘어났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예전에는 그냥 클라우드를 우선 권고한다였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 할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먼저 우선 검토를 해라.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다 아시죠? 뒤에서 할 거긴 한데 온프라미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자원이 다 클라우드에 있고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그래서 이 8판 부분이 지금 어쨌든 최신이 8판이니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도입하는 거고, 그다음 UI UX 구성 방안 넣으라고 한 거. 이 부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3번 중에 한 번은 꼭 나옵니다. ISP, ISMP는 단골 소재고요. 이게 꼭 뭐 공통수립 가이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통수립 가이드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ISP, ISMP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8판에 추가된 내용으로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뭔가 그 가이드라인을 매뉴얼을 내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해라고 했는데 체계가 없으니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니네 추진단을 만들어서 해라고 권고를 해요. 무조건 강제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저기 뭐야, 정보보호 공시 이런 것도 무조건 해야 돼라고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하니까 이거를 TF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잘 해봐라고 권고를 해요. 그런 식으로 가는 추세, 그런 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부분 사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8판 추가된 내용들만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SP하고 ISMP로 들어갈 건데, ISP는 조직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전략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전략적인 활동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요 단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IT 경영 부분들은 기술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다음 앞서 아까 말씀드린 ITSM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돌아가서 회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저희가 토픽을 배우는 것처럼 드러내서 저희는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조금씩은 녹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외우시면 조금 더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 요 세부 단계들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는 사실 아니고요. 다 알면은 가장 좋은데 요거를 답안지에 다 적을 수는 없어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좀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SMP는 ISP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RFP 작성까지 수준까지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RFP 작성 수준까지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앞선 중장기 계획하고 다르게 얘는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수립이 되고요.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요 업무 요건 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것도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도 나오면은 그냥 적고 나오셔야 돼요. 이게 한번 나왔을 거예요. 컴시흥에. 사실 저는 이런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컴시흥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제 ISMP 수리비 산정 절차라 그래서 그거 요구사항 준비하고 공수 산정하고 직접 인건비 계산, 재경료, 기술료, 직접 경비, 대가 산정 이렇게 해서 사실 별 다른 내용은 없어요. 큰 내용은 없는데 요거 저는 나올까 싶어서 외우고는 있었어요. 컴시흥에 나온 거 보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문화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던 거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요 하나의 프로세스만 디지털로 바꾸는 게 아니고 조직의 문화까지 전부 다 바꾸는 거고요. 이거는 절차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비조거비역이라고 해서 비전 수립하고 조직, 그다음 거버넌스, 비즈니스 모델하고 혁신 및 R&D 이렇게 해서 DT 수준 진단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역량을 진단하는 것도 있고 이제는 DT를 넘어서서 AX로 가고 있죠. AX는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고 구성 요소로서는 서비스, 인프라, 거버넌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런 인프라를 이용하고 이거를 잘 가기 위해서 모델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AI 윤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업이 AI를 활용해서 더 진화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4200일 요거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AI에 대한 국제 경영 시스템 표준이고요. 사실 그 안에 내용은 별거는 없는데 요게 이제 인공지능 경영에 관한 표준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요 뒤에도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IS HLS라 그래서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면 다 똑같아요. 다 이제 그 조리개 지운성계라 그래서 1번 파트부터 11번 파트까지 다 그냥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용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4200을 쓰실 때는 개념 명확하게 쓰고 그 하이레벨 스트럭처 그리고 그 세부 내용에만 조금 인공지능 경영에 맞게끔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BPR이에요. BPR하고 PI인데 요거는 이제 같이 묶어서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 필드에서는 ISP하고 BPR을 많이 같이 묶어서 많이 해요. BPR은 뭐냐 하면 원타임 체인지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서 비용 품질 개선하는 활동. 그냥 느낌적으로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개선하는 활동을 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되니 이거를 고치자라고 해서 고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SP하고 BPR을 같이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개선하는 관점에서는 BPR과 PI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를 많이 해요. 얘는 원타임 체인지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서 완전히 싹 바꾸는 거고 얘는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어.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직의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변화를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 재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라고 하는 거고 얘는 특정 프로세스나 작업을 개선을 하고 점진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특정 프로세스나 작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요 프로세스들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개에 대한 지금 제가 이 앞에 적어놓은 게 비교 항목이거든요. 비교 항목들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BPR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로 베이스. 점진적이 아닌 얘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BPM이라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실행, 관리, 개선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이에요. 이거는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가는 거고, 목표는 당연히 프로세스를 향상하고 품질을 높여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기대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통합 중심, 인간 중심, 문서 중심, BPR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활동으로서는 프로세스 설계하고 모델링, 자동화, 프로세스 실행, 모니터링, 최적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자동화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 줘서 다시 하고 최적화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 통신에는 EAI, ESB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뒤에 아마 다시 나올 거고요. 요 방법론으로는 이제 뭐 식스 시그마, 에자일, 린, BPR, PI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아까 SLM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체계적으로 좀 더 관리해 보자라고 하는 게 BPM이고 도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 같은 거는 제가 3달락으로 쓰려고 그냥 좀 가지고 왔던 거고요. 뭐 BPM, BPR, 뭐 PI 써봤자 거의 다 똑같은 내용 쓸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뭔가를 차별화 주기 위해서 찾아봤던 게 저는 이제 도구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빨리빨리 좀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스타트업 아니다 투자 분석이고요. IT 투자 분석은 이제 IT가 이제 기업의 목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이제 프로세스는 기획하고 투자, 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성과, 경영 성과 이렇게 되게 돼요. 기획할 때는 특정 지표 어떤 거를 가지고 측정을 할 건지 투자 지표도 보고요. 그다음 품질 지표, 이용 지표, 효과 지표. 요거는 아까 IT BSC에 나왔던 투품 2호고요.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가 얼마나 개선이 돼서 어떤 업무 성과가 났고 경영적으로는 얼마나 이익이 났어 라는 거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로는 평가 단계는 요 세 개, 그 다음 추진 단계는 사업 준비 단계, 수행 단계, 완료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과 모델로는 BSC, 분석 기법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MPV는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이게 진짜 이익인지 보는 거고 IRR은 이게 할인율이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고 ROI는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PP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1,000만 원이 돌아오는 기간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방법론으로는 실물 옵션, 비용, 다중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저희 멘토님은 이걸 다 보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다 외우고 적었었습니다. 평가하는 거는 뭐 동일합니다. 정량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TCO나 ROI, IRR 이런 게 들어가고 정성적인 평가로는 밸류 체인, 뭐 BCG 매트릭스, IO, IE, IPO, 그다음 복합적으로는 BSC랑 ATPSC 이용하게 되고요. 투자 분석 지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품 이유인데 품질지표, 이용지표, 효과지표 얘는 어떤 게 있느냐? 품질지표는 뭐 이런 그 기신사유 유의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족도 시스템 그런 게 있고 이용자 지표는 이런 거 효과 지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는 내용들이라서 꼭 뭐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봐서 쭉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나중에 혹시 쓸 일이 있으면 그때 그냥 쭉 적을 수 있게끔. 그다음 IT ROI 투자 분석이라고 요게 딱 ROI 분석이라고 툭 찍어서 예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개념하고 요 책에 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투자 비용은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을 합친 비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스타트업 경영이고요. 스타트업 경영은 린 스타트업은 이제 얘는 낭비 제거라는 린 기반의 스타트업이고요. 사실 여기서는 얘가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결국 그냥 린스럽게만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낭비 제거에 이어서 MVP. 저는 이게 계속 나올 거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의 핵심 가치를 선정해서 시간과 비용을 최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투입해서 구현한 서비스 혹은 제품이고요. 시간과 비용을 최소로 해서 핵심 기능만 해서 이제 내놓고 계속 여기에다가 덧대는 거예요. 그래서 MVP는 이제 대기업 제품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 사이에 위치한 거고요. 요 이터레이션 사이클 외우시고 그다음에 요 발전 단계 꼭 외우셔서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소 기능을 다시 정의하고 이 정의된 것끼리 다시 합치고 그러다 보면 최종 출시 제품이 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네, 스타트업에서 먼저 일단 핵심 기능을 만든 제품을 내놓고 거기에 계속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주기, 수용 주기 이론. 이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캐즘이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요게 캐즘이 요즘 엄청 이슈가 되고 있어요. 캐즘의 대표적인 예로 계속 나오는 게 전기차고요. 캐즘은 그 신기술이 선도 계층 보급 이후에 다수 대중에게 보급되기 이전에 수요가 정체되거나 단절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후 그 기술 수용 주기 이론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의 요즘은 캐즘이고요. 이게 전기차가 나온 다음에 확 달아오르다가 결국은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특징으로는 이제 신기술이 이제 대한 다중의 대중이 거부를 하는 거고 혹은 사용자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 전기차의 경우 지금 전기차 인프라가 조금 적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고 그런 게 있으면서 품질이 사용자가 기대하는 거에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극복 방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기차였지만 IT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데이터가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우리 공공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이제 뭔가 사업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을 하게끔 하자. 그리고 뭐 전기 다수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캐즘이고 여기가 이제 다수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가는 그림 그거 그려주시면 좋고요. 이런 거 할 때 저는 어쨌든 다 그릴 거라서 남들하고 좀 차별화하게끔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긴 한데 이런 숫자들 다 외워서 갔었어요. 숫자들 다 외워서 갔었고 실전에서 한번 쓰긴 썼었어요. 근데 틀린 답을 써서 그렇긴 한데 이런 거 조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데스밸리하고 캐즘은 달라요. 데스밸리는 신생 기업이 창업 과정에서 자금 조달, 시장 진입 등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즘은 들어왔는데 대중화가 되지 못하는 거고 데스밸리는 기술력은 있고 이제 스타트업은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진입 자체가 조금 힘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 모델 구체화 과정 중에 자금난 그리고 프로덕트 팔로 확보의 진입. 뭐 지금 새로운 걸 잘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 어떤 큰 기업이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 기업이 자체가 뭐 유통을 다 잡고 있어서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뭐 그다음에 돈을 약간 저리로 빌려준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고요. 인큐베이팅하고 엑셀러레이팅은 데스밸리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데 인큐베이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인큐베이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사업화를 못하는 창업자를 일정 기간 동안 그 국가기관에 입주시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무실도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제 사업 모델 개발도 도와주고 자금 조달, 멘토링, 사무 공간 이렇게 해서 이거를 키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이쪽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팅은 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스타트업을 선정해서 멘토링, 인프라 요거를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 엑셀러레이팅은 엑셀 엑셀 저희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얘네가 가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밀어주기 위한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하고 네트워킹 멘토링 전문 교육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하지만 얘는 조금 더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돈을 조금 밀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가는 거고 스폰서는 결국은 이제 기업과 투자가 돼서 결국 얘 진짜 될 것 같아. 내 돈 투자할게. 해서 이제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서브노트에 넣는데 찾다 보니까 요거에 다 연관된 건 결국 데모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데모데이는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레이팅을 받을 스타트업이 투자자나 일반인들에게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행사. 그러니까 결국은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은 쉽게 말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모데이 가서 저희 이렇게 괜찮아요. 저희한테 투자하실 분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요 토픽이 나오면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찾다 보니까 결국 데모데이를 해서 요거를 다 받고 공공이냐 스포츠는 공공이냐 쓰겠네. 그것도 그렇고 조금 더 여기는 인큐베이팅은 진짜 초창기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까지 다 지원해 주잖아요. 니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 공간 줄게. 여기 와서 니네 이제 사업 안 해봤지? 요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신 대로 공공에서 많이 하고요. 대학에 보면은 그 산단이라 그래서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산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작은 기업들 보면 그 회사 주소가 학교로 되어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게 입주를 하는 거고 엑셀러레이팅은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푸시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와서 이제 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런 거랑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많이 보실 거예요. 명함에 학교로 되어 있는 데가 되게 창업 벤처관 이러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크로스 해킹인데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요 크로스 해킹에서는 요 AARR 프레임워크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어퀴지션, 이제 액티베이션, 리텐션, 레비뉴, 리퍼럴이라고 그래서 사용자 방문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사게끔 만들고 사게끔 만들었으니 이 고객을 통해서 다른 고객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이 나고 다시 한번 또 추천하고 이런 거고요. 기법으로는 이제 A/B 테스트, 코트 분석, 펀넬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융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T 융합은 이제 빅블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에요. 많죠 요즘. 많이 상용화는 아직 안 되긴 했지만 SDV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일까요? IT 제품일까요? 애매하죠. 불명 자동차는 이제 동력 이제 메카닉 쪽으로 이제 계속 접근을 하던 거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 융합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을 할 건지, 기술 융합, 가치 추가, 산업 융합, 가치 창출 요런 게 있고, 요런 예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 이제 바이오 소재, 자동차 극장, 스마트 오더, 신선부품. 뭐 사실 딱 저는 이 사례들이 딱 맞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뭐 기술을 더해서 가치를 이렇게 넓힐 것이냐, 이제 기술을 그냥 추가를 해서 비슷하게 갈 것이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 융화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극장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그 외부에서 보는 그런 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서비타이제이션, 요거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 한 번에 다 이제 제공하겠다, 요거고요. 그 다음 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세 개일 것 같아요.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디지털 포용. 요거는 사실 IT 경영 분야에 있는데 어디 넣기는 좀 애매했고, IT가 융합이 되면서 그리고 계속 발전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라서 그냥 여기다가 넣어봤고요. 리터러시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이런 거를 쓸 때는 어, 보안 문제를 풀듯이 풀어야 된다고 봐요. 보안 문제를 풀면 3단락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적고 3단락은 해결 방안 적잖아요. 이것도 리터러시도 결국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단락에 반드시 향상 방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 그냥 개념 적고 왜 필요한지 적고, 리터러시의 역량, 리터러시는 이런 능력입니다라고 적고, 이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장 간단한 자기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다음 사회적 측면에서는 뭐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인프라 확충하고 법 제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AI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비슷하죠. 결국은 AI를 알고 활용하는 능력이고, 필요성도 똑같고, 관점 얘는 요거는 외워주세요. 이적 평생 윤리라 그래서 요건 다른 멘토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이해, 적용, 평가, 생성, 윤리, 이렇게 해서 요런 관점에서 리터러시를 측정한다라고 보시고, 역량으로는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향상 방안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디지털 포용까지 이어지는 토픽이고요. 디지털화되고 있는 사회, 그리고 AI가 도입이 되면서 AI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리터러시가 중요한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혹은 뭐 이런 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게 디지털 포용이고요. 이제 이런 이용 능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사회를 규정한 보장하는 활동, 이렇게 되고, 결국 목적은 서비스 격차 해소고 정보 접근성, 평등성. 그래서 위에 나왔던 사실 향상 방안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이거 문제점은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디지털 프리 라이프 전략해서 계속 향상하고 푸시하고 막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은 아무리 교육해도 모르세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프리 전략,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2개 남았는데 요거 2개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다음 제가 속도를 좀 다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 이제 잘 나오는 자원복구예요. 자원복구는 이제 22301이라 그래서 PDCA 기반의 이제 업무 복구를 어떻게 할지 기업 연속성 관리를 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제 BCP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플랜드 체크 액트라 그래서 준비하고 해보고 확인해보고 다시 개선하고 그런 거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레벨 스트럭처라 그래서 조직의 지운성계예요. 그래서 실제 조직의 상황, 어떤 경영진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하고 성과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결국은 아까 인공지능 경영 시스템 표준도 비슷한 관점에서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요 토픽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이라고 55001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것도 이제 하이레벨 스트럭처에 기반한 거고 그 자산관리 시스템에 좀 맞게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적은 이유는 132회 때 표준이 엄청 나왔어요. 표준이랑 가이드 막 이런 게 엄청 나왔는데 못 보던 가이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던 표준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하다가 막 보다 보니까 3만 1천이었나? 그게 이제 다른 학원 모의고사에 3달러로 잠깐 나왔었어요. 이런 것까지 되나? 이랬는데 그 다른 데 이제 보다 보니 3달러로 5001도 있길래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공부할 때. 왜냐면 경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그렇게 표준이 많이 나왔고 저 구석에 있는 표준까지 나왔는데 개념이라도 알고 쓰면은 유리하잖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그 구조는 파트는 하이레벨 스트럭처 요 조리개 지운 성계니까 요 개념만 알고 가세요. 그다음 이제 BCM입니다. BCM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비즈니스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체계고요. 이제 개분전설 모유라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업무 영향도 RABIA를 하고 전략 수립을 하고 BCP를 설계하고 모의 훈련 유지 관리. 뭐요?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 RABIA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모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요 BCM은 아까 SLM과 같이 관리하는 체계고 그 근간이 되는 플랜은 BCP예요. 이제 얘는 이제 기업이 재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비즈니스가 운영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계획. 그리고 이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가 이제 BCM이 되는 거고요. 얘도 이제 결국은 RABIA를 하고 전략 수립, 계획 수립 하고 실행. 이제 더 하나씩 좀 보면 RA는 위험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위험을 식별하고 측정하고 이게 그 위험 중에 우선순위를 도출한 다음에 가는 거고요. BIA는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비즈니스를 평가를 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복구 자원을 분석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쭉 나열을 해봐서 기업에는 여러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외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는 기업이어서 비즈니스를 쭉 나열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홈페이지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100%다 복구하면 가장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이냐, 반대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할 것이냐, 이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홈페이지가 안 되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각각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세우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비즈니스를 복구해놓고 이제 쭉 나열을 해놓고 최우선 그리고 이제 최하 이렇게 봤을 때 RTO, RPO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비즈니스는 무조건 바로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RTO, DR 센터 구성해서 중단 없이 바로 넘어가게끔 해야 돼. 혹은 그래 정 안 되면 1시간까지는 좀 버텨보자. 그런 거. 그리고 RPO는 데이터 관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데이터까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실시간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으면
RPO가 없겠죠. 장애 시점하고 그 후하고 복구했을 때 시점하고 데이터가 똑같을 텐데 1단위 백업을 하고 있다면 오늘 생성된 데이터는 없을 거고 이런 거.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잘못 붙였네요. 이거 DRP에 있는 건데 기업이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이거는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죄송해요. DRP는 이제 DRS 시스템 이제 재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IA 수행한 후에 RTO, RPO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복구할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복구할지를 수립한 다음에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근거로 실제 시스템인 DRS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모의 훈련을 하고 운영 유지 보수를 하고요. DRS는 요 4개 다 외워주세요. 기존에 보면은 요 복구 시간 기준으로 미러 웜 콜도 요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RPO가 0이고 RPO가 뭐 2시간 이내고 일주일이고 뭐 한 달 이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만 적으면 너무 적어요. 그리고 DRS는 사실 진짜 많은 유형이 있고 이거는 복구 시간 기준으로 요 4개고 구축 기준으로 하면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공동 구축을 해서 쓸 것인지 상호 구축을 할 것인지 운영 기준으로 하면 똑같이 공동, 독자, 위탁 운영 그리고 복구 자원 기준으로 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DR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스킬로미터 이제 그 DR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해서 돈을 추결해서 하나의 더 IDC를 만들어서 온프라미스로 할 것인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최대한 많은 유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지표는 앞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RPO, RTO, RPO, RSO, RCO가 있고요. RTO는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트라 그래서 업무가 중단됐을 때 복구까지의 시간이에요. 뭐 액티브 스탠바이라면 바로 넘어가서 RTO가 거의 0에 가까울 거고 그 이제 웜 사이트나 콜드 사이트의 경우 바로 복구가 안 되니 이게 이제 뭐 일주일이라든지 수개월 이렇게 가는 거고요. RPO는 포인트 오브젝트라 그래서 재해 발생 시 데이터 손실 수용 시점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복제를 하고 있다면 데이터에 로스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에 로스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 로스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거고요. RSO는 복구 목표 범위예요. 그건 이제 서비스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계정계, 대회계 뭐 이렇게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까지 복구를 할 것이냐 그걸 보시면 되고 RCO는 네트워크에 대한 복구 범위예요. 전사가 다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만 할 것이냐 그리고 뭐 ITP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고 뭐 강남만 먼저 살릴 것이냐 뭐 여기 을지를 먼저 살릴 것이냐 뭐 이런 범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요 운영보건역인데요. 이거랑 플러스로 사이버 보건역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 기존 거랑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사상의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재해나 장애 시 비즈니스 운영과 운영 지속 제공하고 중단 사항을 예방, 복구, 학습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를 대상으로 하면 RTO를 0으로 가져간다면 기업의 그 운영 보건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게 아니라면 조금 낮고 그래서 얼마나 예전에 뭐그 사이버 보안력을 예를 들면 사이버 보안은 무조건 막는다가 이제 목표였던 거고 보건력은 일어날 수 있어. 침해가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것이냐. 그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 기업 기술 요소를 보면 거의 비슷하고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맞춰서 조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백업을 보겠습니다. 백업은 다 아시죠? 데이터를 복사해 놓는 거고 그건 이제 지침이 있어요. 이제 요
TTAS, KO 요게 있는데 요거는 수립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백업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침서에 있는 거라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나눠봤어요. 지침서에는 백업 유형이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 여기서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전체 백업은 전부 다를 하는 거고 차분 백업은 변경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증분 백업은 뭐냐? 차분 백업은 변경분만 하는데 증분 백업은 변경분들을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이 요 정도였는데 다음날 요만큼이 늘어났고 그럼 그 다음날은 이제 요만큼이 늘어났는데 차분 백업은 얘하고 얘만 백업을 하는 거고요. 증분 백업은 첫날은 요만큼을 하고 둘째 날은 요만큼을 백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체 백업 이후에 이거 싹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차분 백업은 변경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증분 백업은 변경분을 누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분 백업보다는 많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서브노트 보면 그림 보면 거의 똑같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좀 더 추가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는 적을 때 많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추가를 했던 게 백업 대상에 따라서도 백업이 다를 수 있거든요. 백업 대상에 따라서 이런 백업이 있고 매체, 테이프에 할 것인지 VTL에 할 것인지 클라우드에 할 것인지 CD나 USB에 할 것인지 이런 백업 유형들도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닝이 좀 긴데 금방 하고 잠깐 쉴게요. 마이닝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인데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간의 패턴을 이제 도출을 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법이고요. 등장 배경은 뭐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분석 기법으로는 아마 요거 첫 시간에 많이 들으실 텐데 AS 분대 특신이라 그래서 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129회 때인가 나왔던 건데 129회가 130회인 건데 통계와 마이닝을 좀 비교를 해요. 결국 마이닝을 데이터에서 이제 그 의사결정 요소를 뽑아내는 건데 통계도 결국은 데이터를 이제 요약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특성을 발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비슷하게 좀 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데이터 마이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파악해서 의사결정에 하는 거고 통계는 가설이나 가정을 통해서 분석이나 검증을 통해서 특정 집단을 조사,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방법에서 좀 다르고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 마이닝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다 다루지만 통계는 정형 데이터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은 가설을 설정하지는 않아요. 데이터 간의 유사성이나 뭐 그런 거 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는 거지 통계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이게 맞아? 아니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설 검증 하고 추정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이런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정형 데이터 간에서 뭐 패턴 도출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성능 평가 이제 통계적 지표, 정확도, 정밀도, 찬율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뒤에 요 부분들은 뒤에 계속 나올 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이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문서, 영상, 음악 등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제 마이닝 기법이고
데이터 유형은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정형, 비정형. 반정형을 꼭 나누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 파일이나 XML 이제 양 요 파일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웹 데이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자연어 처리, 이미지 처리, 음성 처리 약간 AI에 좀 가깝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니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음성 마이닝, 웹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SNS의 고객 의견을 분석을 하여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에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소셜 미디어나 리뷰 같은 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들은 다 이제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처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리뷰를 남긴 거기 때문에 감정을 분석을 하고 이게 이제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시각화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요 SNS에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간 문장을 구분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 부정, 중립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자연어 처리, 감성 분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텍스트 마이닝이 여기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텍스트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추출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기법이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문서 처리하고 이제 TF-IDF나 이제 워드 임베딩 통해서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성 마이닝은 뭐 똑같죠. 텍스트는 텍스트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음성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제 분류나 군집 이런 모델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먼저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토큰화하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 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웹마이닝은 인터넷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거고요. 이제 웹상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크롤링 같은 거 해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프로세스 마이닝이라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실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위에 것들이랑 조금 다르게 프로세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프로세스 병목 형성이나 이런 거 해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쉽지는 않은데 그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면은 그 고객에 대한 커스터머 전의를 이렇게 쭉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저쪽에서 좀 막혀. 왜 막히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그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는 어떤 병원이었는데 와서 병원에서 막 하는데 주차 정산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프로세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뭐 BPR이나 PI 뭐 이런 거는 그냥 가서 뭐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이제 관점에서 가서 이게 왜 막히고 뭐 하고 해서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데 그 전제 조건은 로그가 다 남아야 돼요.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가서 사람이 왜 막히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주차 부스가 적은 것 같아.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로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실제 오늘 처리된 건은 뭐 1000건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사람은 2이고 이 사람이 뭐 1분당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디지털화 되면서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성능 평가로서는 그거는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거의 AI하고 흡사해요. 네, 블레우하고 로우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 F1 스코어. 이제 이 블레우는 기계 번역의 품질 평가를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번역된 문장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게 이 마이닝이 텍스트 분석을 어떻게 얼마나 잘 했는지, 그리고 이제 요약된 품질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그래서 요 세 개가 있고, 요거는 사실 AI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27분이니까요. 40분까지 쉬면 될까요?